지난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두 번째 영상에서 기준금리 인하 이후의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로 지난 2회에 걸쳐서 한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한두 가지를 짚어서 설명함으로써 지난 2회의 영상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고기 잡는 어부인 것은 아시죠? 요즘 날씨가 좋아서 고기 재배하러 다니느라 영상 제작을 못했습니다. 기다리는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금리도 따라서 하락해야 하는 통상적인 원리에서 벗어나서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지는 이유를 사람들은 한마디로 경기가 좋아서야 라고들 말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의 트리거가 되었던 고용지표에서 불안했던 실업률이 이번 달 발표에서는 매우 좋은 지표를 보여줌으로써 이번 0.5%의 기준금리 인하가 하지 않아도 될 금리 인하를 섣불리 인하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이유로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장금리도 따라서 하락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기준금리를 인하했었는데도 시장금리가 상승한 사례가 이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이번 경우는 조금은 상반된 이유로 시장금리가 상승한 경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금 후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어떤 것인지부터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란 것은 어떤 금리가 있는데 그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서 기준금리인 것입니다. 미국은 1일 만기 무담보 콜금리를 기준금리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담보란 담보가 없이 순전히 신용으로만 거래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루 안에 갚아야 하니까 하루분 이자이므로 액수도 적겠습니다. 콜금리란 것은 시중은행들 간에 갑자기 필요한 현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입니다. 미국은 바로 이 콜금리를 기준금리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에는 미국처럼 콜금리를 기준금리로 삼았으나 지금은 레포 7일 만기 담보금리를 기준금리로 삼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본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레포라는 뜻은 리퍼처스 어그리먼트 약자인데요. 이 리퍼처스는 다시 산다, 재구매한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 시중은행이 현금이 필요하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보통은 국채입니다. 이 국채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자, 중앙은행은 은행들의 은행이죠.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이고 한국은 한국은행, 일본은 일본은행, 중국은 인민은행 이런 것이죠. 하여튼 시중은행은 국채를 중앙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가서 7일 후에는 한국은행에다 돈을 갚으면서 국채인 담보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한국은행이 담보로 잡았던 국채를 시중은행에 판다고 말할 수 있죠.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담보였던 국채를 다시 사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돈을 갚으면서 담보를 돌려받는 것인데요. 채권에서는 이런 표현을 자주 흔히 씁니다. 자, 여기서 레포라는 말, 즉 재구매, 다시 산다라는 의미의 레포가 쓰입니다. 한국은 이 7일간의 이자를 기준금리로 삼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담보까지 잡아가면서 7일간의 이자이므로 별로 높지 않은 금리이기에 기준금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금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 기준금리이며, 이는 금융시장과 은행 같은 뮤추얼 펀드사 같은 그런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높으면 시장금리가 높고 기준금리가 낮으면 시장금리도 낮다는 뜻이 됩니다. 시장금리는 이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하되 물가상승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며 실질 경제활동을 반영합니다. 시장금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국채금리, 회사채 금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금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경우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즉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입니다. 한국에는 3년 만기 국공채의 채권에 대한 금리가 있습니다. 시장금리의 변동은 대체로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시장금리는 상승하고 반대로 물가상승률이 낮으면 시장금리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이나 철 같은 물건값이 연간 10%가 상승하는데 내가 빌려준 돈의 이자가 5%라고 한다면 금이나 철을 사서 되팔아도 돈 빌려주고 받은 이자보다 2배가 더 남는데 왜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왜 채권을 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금리는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아야만 합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실질금리라고 했었죠. 은행이 임의로 정한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가 실질금리인 것 다 아시죠? 자, 그러면 2007-8년 금융위기 당시와 이번 시장금리 상승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07-8년 금융위기 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도 시장금리가 상승한 원인은 첫째, 신용경색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금융기관들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신용시장이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요. 서브웨이 들어보셨죠? 서브웨이 지하철입니다. 서브라는 말은 지하, 아래, 수준 이하 이런 뜻입니다. 모기지는 주택담보고요. 모기지론 하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란 금융신용이 아주 불량한 사람들에게 주택 구매를 하게 했고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것이 나중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자 대출 이자와 분할금 납부를 못하게 됨으로써 모기지 채권의 부실로 인해서 모기지 파생 채권들의 연쇄부도가 이어진 매우 심각했던 금융사고 사건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은행이 얼마나 많은 주택담보 파생 부실 채권으로 문제가 큰지 서로 믿지 못해서 돈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렵게 돈을 구하려다 보니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시장금리 상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들은 안전한 자산을 보유하는 차원에서 국채를 많이 쌓아두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은행들은 국채를 포함해서 우량 모기지 채권 등을 매각했는데 채권을 팔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을 띱니다. 우리는 채권 얘기를 지난번에 하면서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서로 반대로 튄다는 것을 알고 있죠. 또 이것이 시장금리 상승의 또 요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망해가는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규모 금융 지원이 있었는데 이 많은 유동성이 장래의 커다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에서 예상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시장금리가 상승했습니다. 비교적 만기가 긴 시장금리는 미래의 상황을 현재에서 미리 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장금리가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이유로 시장금리가 상승 추세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장금리 상승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4월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이 기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으로 미국은 2.3조 달러, 한화로 약 3천조 원을 시장에 공급한 결과 단기간의 물가가 20%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시장금리 대표격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였을 때가 최고점이라고 할 때에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시장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높은 물가 상승률의 여파는 시장금리 상승 압력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에 시장금리가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시장금리 폭등이 거대한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낮게 통제가 되었을까요? 첫째는 엄청난 유동성 공급과 그 방법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중은행들과 민간에서 국채를 매입하면서 국채 가격은 높이고 국채 금리, 즉 시장 금리 중심이 되는 국채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들과 개인이 정부의 국채를 팔고서 받은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경기 회복을 넘어 거품이 조성되는 상황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낮은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정하고 시장금리도 기준금리에 맞추어 낮게 유지되도록 하면서 대출을 독려하고 시중의 유동성의 공급에 일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은 시장금리를 2에서 3%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시장금리가 0.28%, 유럽은 1.25%보다 높게 함으로써 해외 자금의 투자를 유인했으며 이 또한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네 번째는 달러 강세를 유지하면서 외환 자금의 유입을 만들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풍부한 유동성이 경기를 활황으로 만들면서 외국 자본의 투자가 많아졌고 해외의 환경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달러라는 안전자산 선호가 달러 강세를 만들었으며 이것은 역시 미국으로 해외 자금의 유인에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유동성 풍부와 높은 성장률을 통한 매우 높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미국의 시장금리는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금리가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금리가 꺾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경기가 침체되어 투자가 축소되고 실업률이 높아져야 합니다. 물론 소비도 감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달러 강세가 달러 약세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환차손을 우려한 해외에서 유입된 자금이 밖으로 다시 유출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동성의 부족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채권 쪽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장기 국채 투자로 인한 장기 국채 가격 상승과 금리는 하락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중동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는 다시 안전자산인 달러 자산의 투자가 늘어남으로써 달러 강세를 만들어서 경기가 조음처럼 식지 않게 할 것이며 특히 유가 인상을 불러와서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목표 물가가 2.0%가 달성되기 어려우면 시장 금리는 계속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자, 우리는 미국 경제 영향을 매우 심하게 받습니다. 중국 경제 의존도에서는 이미 멀어져서 이미 수년째 대중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중심국이자 여전히 우리의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 경제를 축시해야 우리의 경제가 보입니다. 오늘은 기준금리와 그 이후 얘기를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멋진 부자, 명석한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